이것도 이따가 저기 올려놓을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습공기선에 관련해서 수업을 좀 해보셨나요? 습공기선. 네네네. 했었어요? 몰려 달고래 좀 써보셨나요? 네. 아, 몰려다 그러면서 뭐 잠깐 해보고 그다음 습도로 넘어가 볼게요. 습공기선. 지금 우리 습공기선 같은 경우는 그 모든 환경제어 컴퓨터라든가 아니 환경제어 컴퓨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갖고 와야 될 내용들인데요. 이건 이제 거의 뭐 그 온실에서의 알파 오메가 처음 시작과 끝이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그림 보이죠? 이게 보면은 이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 게 잘 때도 사이코메틱, 그러니까 습공기선을 뭐 머리 깔고 잘 정도로 머릿속에 갖고 있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식물이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장들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작물의 병이나 생리학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모른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다른 수업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결로와 일액에 관련해서 결로와 일액만 생기지 않으면은 온실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결로와 일액이 나오는 것 자체가 환경 제어에 실패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결로와 일액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몰리오드그램이나 아니면 사이코메틱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습공기선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실에서 열 손실이나 난방 환기 관련해서도 이 습공기선이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뭐 일반 농가들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가 습공기선, 그러니까 몰리오그램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면은 온실 제어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론적 배경들은 다 완벽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습공기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이제 공기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에서의 그러니까 습도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와 공기에 대한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그러니까 물방울의 정도를 우리가 이제 습공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또 여기 구분할 때 건조한 공기와 부분의 습공기라고 말합니다. 이제 습공기라는 거는 뭐 100%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가 100% 공기 들어있는 거, 습이 들어있는 것도 이제 습공기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도 이제 습공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그러니까 포화 상태의 공기의 온도와 일반적인 공기의 온도를 그러니까 포화습도가 아닌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공기 중에 온도를 표현해 갖고 그 차이를 이용해서 온도, 습도,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습공기선은 첫 번째가 물리적 특성을 포함한 도표이고 그다음에 이제 환기라든가 냉박이라든가 뭐 제습이라든가 하는데 중요한 이제 결정적인 이제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습공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습공기선 사용하기도 됐지만 우리가 또 뭘 사용할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제일 많이 쓰니까 제가 원하는 요거예요. 이거 처음에 우리가 이걸 하나 다운 받으라고 하거든요. 이거 다운 받으셨어요, 이거를? 사이코메트릭이라는 그 앱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습공기선을 갖다가 이 안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하고 실제로 이거 수업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몰리오그램도 쓰지만 저는 이제 그 사이코메트릭 차트라는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코메트릭 차트는 주로 그 대륙권이나 영어권 대륙 국가들이 사용하는 거고 몰리오그램은 주로 미국이라든가 영어권 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이코메트릭을 저희는 더 좋아요.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엔탈피의 값이 나올 거고요. 엔탈피 값, 그 다음에 포화습도가 이제 나오는 거고 여기가 공기 중의 온도,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밑에 게 비체적이라고 해서 이 비체적이라는 건 뭐죠? 요거를 갖다가 요거부터 요거를 설명한 것이 바로 요건데요. 이쪽 보게 되면은 뭐예요? 절대습도죠. 절대습도는 공기 1kg이 갖고 있는 1kg에 물이 얼만큼 들어있냐를 우리가 이제 오른편에 이 절대습도편에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절대습도에서 조심하실 거는 우리가 킬로그램 중 공기 중에 물수는 나오는데 여기 뭐가 빠졌죠? 우리는 온실을 제어할 때 부피로 제어해요. 그러니까 공기의 무게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부피로 제어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 공기에다가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1立方미터의 공기는 보통 1kg, 그러니까 1立方미터의 공기는 보통 0.85g 정도의, 즉 0.85kg의 그 습을 갖고, 그러니까 그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1kg은 그렇죠. 공기에 그 빛의 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kg은 공기 1kg은 보통 0.86 입방미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한 1.2를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킬로그램에다가 1.2를 곱하면 우리 부피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 보통 우리 할 때는 보통 여기다 1.2를 곱해줘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1.1을 한 다음에 해주는데, 근데 왜 1.1을 곱할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빛의 적이 보면은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빛의 적은 가벼워지고, 반면에 빛의 적은 그러니까 공기가 온도가 높아질수록 빛의 적은 증가하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 포티맥스나 이쪽은 네. 절대습이 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그램 돼 있죠. 원래 킬로그램 당 그램으로 돼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온실에서 제어할 때는 입방미터로 바꿔야 돼요, 다시. 왜냐면 우리는 온실은 입방미터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kg의 공기는 1.25, 2.2 입방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거꾸로 다시 얘기해서 1kg, 그러니까 1kg의 공급은 0.85 정도의 우리가 그 체력을 갖고 있다 얘기를 하니까 1입방미터가 실질은 공기가 1kg이면 1.2, 1.5 정도 나오거든요. 또 1.1, 1.5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왜 빛을 이렇게 하느냐, 온실에서는 0.83부터 0.86, 그러니까 한낮의 공기 같은 경우는 요 사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0.85나 0.86 정도를 얘기해요. 항상 빛의 적은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온실이라는 거는 정밀하게 관리를 안 하고 대략적으로 오차범위를 만드는데, 그래서 0.5에서 0.6 정도 얘기하고 있다. 0.85, 0.86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이 사이클로매틱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절대 습도이고, 이게 포화, 예를 들어 20g, 20도시에서 쭉 올라가면요, 우리가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가 20kJ, 이게 에너지가 나오죠, 이쪽에. 그다음에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이제 엔탈피를 볼게요. 여기가 습도 온도가 여기 붙으면은 여기 몇 %예요? 절대 습도가? 그래서 상대 습도가 여기 붙으면 100%죠.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 습도 20g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25도씨에서 포화 습도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결로 온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온도에서 얘기할 때는, 그 절대 습도 얘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뭐라고 하죠? 결로점 만드는 거는 요게 맞아요. 킬로그램당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환기를 얘기할 때는 입방미터당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얘기할 때도 입방미터당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환기를 한다는 얘기는 내부에 에너지가 쌓이는 거를 외부로 배출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열량을 밖으로 보내는 거는 킬로그램당 공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방미터당 이제 공기로 나오고요. 우리 공기 교환율이라는 것도 10이냐 15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 15라는 뜻이 뭐예요? 공기 교환율 10, 15. 시간당 10배에서 15배의 공기 교환율이 맞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온실내에 있는 공기가 시간당 문을 다 열었을 때 10배에서 15배 정도의 공기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입방미터로 계산이 되죠. 우리가 킬로그램당 그램수의 얘기는 우리가 뭐냐, 절대습도에서 나오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한다? 온실 내의 결로점을 파악하는 데는 그게 맞고, 그렇지만 에너지의 교환으로 얘기할 때는 입방미터로 다시 바꿔서 우리가 이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가로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온도 얘기하는 거고, 번구 온도죠. 그러니까 온도 계산으로 나오는 수온 온도계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 세로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기가 절대습도 킬로그램당 트랍이고, 내부의 대각선은 뭐예요? 내부의 대각선은 상대습도, 빛의 적, 밀도 엽수. 그러니까 상대습도라는 거 우리가 계산하고요. 상부 경계도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습구 온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습구 온도라는 건 뭐예요? 100% 포화 상태에서의 그 온도를 얘기하잖아요. 그거 이제 그 얘기하는 거고, 외부 사타 엔탈피 이거는 우리가 엔탈피를 얘기해요. 이렇게 쭉 나가서 이게 엔탈피가 얼마큼 되느냐. 여기서 쭉 올라가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엔탈피가 이렇게 나가면서 엔탈피가 얼마큼 나가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조 공기로 하면 우리가 킬로그램당 DA로 표시를 한다. 드라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빛체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밀도 엽수. 그러니까 밀도 엽수라는 건 뭐예요? 킬로그램당 입방미터를 얘기하고, 보통 1 이하이다 다.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자연계에서는 1 이하죠. 그러니까 0.8. 온도가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공기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팽창하니까 킬로그램당 갖고 있는 입방 면적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고,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부피당 갖고,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갖고 있는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대 습도가 높으로 비체적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공기의 분자는 29일이고 수증기는 18이기 때문에 당연히 습도가 높을수록 습이 많은 공기는 어떻게 돼요? 가벼워진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시설에서는 우리가 0.8에서 0.9를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는 한 0.9, 이게 1.5에서 1.2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온실에서는 보통 여기다가 1.2 정도 곱해줘요. 여기다가 1.2 곱해주면은 우리가 킬로그램당 1.1 곱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공기의 부피가 되죠. 그냥 그게 되고요. 엔탈피는 우리가 공기가 갖고 있는 이제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엔탈피라는 공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을 얘기하고 보통 우리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온도와 습도가 높을수록 엔탈피가 높고 현열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얘도 여기서 30이다. 30인데 우리 빵이다. 0이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현열이 30이고 저 자멸은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현열이라는 거는 사람이 느끼는 열, 자만 수결이라고 하는데 자멸은 특히 중요한 게 킬로그램당 한 2,500kJ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머릿속에다 수증기는 엄청나게 많은 열을 갖고 있고 에너지를 갖고 있고 열에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엔탈피라고 하는 섭씨 온도 곱하기 2,500 곱하기 수증기 무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요? 30인데 0 거기 뭐라고 하죠? 수증기가 이론적으로 빵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30kJ죠. 여기서 나오는. 그렇죠. 여기서. 이게 빵이, 그러니까 수증기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이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20도이고 수증기가 10g 있다고 하면은 20 플러스 2,500 곱하기 0.01에서 45kJ로 해서 우리가 보통 60, 이게 얼마 나와요? 45kJ 나오죠. 그러면은 킬로그램당 10g 정도 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이게 건조한 거에 습한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10g 정도는 약간 건조한 편에 속하죠. 예. 그리고 이게 많아질수록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실 내에서는 현열보다 자멸이 훨씬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름철에 같은 경우도 한여름 있잖아요. 이게 내부 습도가 우리가 뭐 50%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절대 습도는 높은 상태거든. 일반적으로는 겨울보다 높아요. 실제로 겨울보다 보게 되면은 지금 진짜 수증기 없는 경우는 건고 온도가 바로 엔탈피가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는 뭐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요 아래 거만 온실의 이질과 과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습공기선에 있다면 결로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로를 막아주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폭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 습도를 낮추기 위한 온도를 알 수 있을 거. 상대 습도는 뭐예요? 내가 열량을 얼만큼 더 넣어야 이제 이것들이 나올까요? 나오는데 그 지난번에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했던 게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도 있고요. 제가 다음에 그 사이트 하나 주소를 알려줄 텐데 거기에 보면은 온도에 따라서 엔탈피를 계산하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온실 온도를 예를 들어서 18도를 잡아놓고 야간 온도 15도로 잡아놓고 습도가 몇 %면 엔탈피가 얼만큼이고 이런 나오는 데이터가 하나 그죠? 그 수식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내가 나중에 단체 카톡방에다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그걸 보시게 되면은 습도하고 온도하고 관련이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습도가 우리가 야간 습도를 높게 관리하면은 이제 온도가 올라갈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들어갈 거예요, 덜 들어갈 거예요, 일반적으로. 높게 걸려면요. 예, 높게 관리하면 아, 이게 양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게 관리하는데 습이 하나도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높게 관리한다. 그러면 에너지 적게 들어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근데 습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일단은 습도가 높으면은요.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가둬놨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요. 그것까지는. 근데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온도를 높이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건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람 습공기선을 보면 제가 사이트 하나 주소를 알려주면 거기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을 집어넣어 보면은 그런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잎이 많으면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겠죠. 네. 예, 그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면은 우리가 저격을 한다든가 뭐 난방을 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쭉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초저녁에 습도를 떨어뜨리고 문을 닫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습공기도의 사용 방법은 우리가 볼게요. 대기 온도가 20도에서 70도가 상대 습도가 70%이고 이게 90도인 경우 이슬점은 각각 얼마인가를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 습도 볼게요. 대기 온도가 20도이고 상대 습도 70% 90% 볼게요. 그러면은 20도 상대에서 상대 습도 70%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90%인데서 이렇게 가면 18.3도가 되고 습도가 70%인 경우는 14.4도가 되겠죠. 습도가 낮으면은 이슬점이 낮은 건 맞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상태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에너지의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요 문제가 또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습도가 높다는 거는 올리려고 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습도를 요만큼 들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또 에너지가 또 적게 들어갔다는 얘기도 돼요. 그 양면성이 있어요, 이것들에서. 그러니까 습을 위로 안 빼는 이게 얘는 뭐 습도가 90%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깥으로 습이 안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에너지가 절약되는데 떨어뜨린 다음에 이걸 올리려고 그러니까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에서 그 안에 습도를 올리려고 되면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요. 이것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대기동 온도가 25도이시면서 상대 습도가 80%인 경우 이슬점은 몇 도씩인가? 대기 온도가 25도이면 습도가 80%는 어떤가? 80%선이 이렇게 올라갔죠. 20 이렇게 올라가 습도가 이게 지금 80% 올라가니까 21.3도가 되겠죠. 이렇게 나온 것도.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그러니까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또 이슬점을 구하려고 하면은 온실 온도가 6시에 20도이고 6시 20도 상대 습도가 70%라고 하면은 밤의 온도가 14.4도가 이해가 쭉 올라가는 20도시에서 상대 습도가 70%라고 하면은 14.4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슬점에서 이제 요 이해가 돼야 결로가 안 생긴다는 거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금 절대 습도를 알게 되면 절대 습도로 올라가잖아요. 절대 습도를 알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꺾을 수도 있어요. 절대 습도가 만약에 10g이다. 그럼 10g에 들어오고 요걸 땡겨 가버리면은 여기 온도가 저기 나오겠죠. 밤 온도가 10도시고 90%였다면은 해가 떠도 20% 75도 과일 온도가 13도 가정할 때요. 그러면은 습기 인구 조절에서 일출절 절대수가 6.7g이면은 일출후에는 6.7이면은 쭉 가서 이렇게 가면은 보면은 우리가 그다음 일출후에는 10.8 여기서 볼게요. 이게 13도가 되면 10%고 그다음에 20도가 되면은 18.3도가 되고요. 여기서 18.3도가 되고 그다음에는 과일의 온도가 13도가라고 하면 13도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3도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와 버리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10.8도이고 10분기에서 4.1만큼 증가됐기 때문에 과일 습도할 만큼 상대적 100%일 때 절대값은 9.6으로 13도에서 9.6으로 13도에서 이렇게 한번 13도에서 9.6이 13도에서 9.6이 9.6이 때 13도가 되니까 우리가 10.8일 때는 이 1.2만 수증기가 있어. 13도인 과일표면은 100% 습도가 100%이기 때문에 이슬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온도가 급상승했을 때 결로가 생기는 거는 바로 이 차이에서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온도를 올리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대신에 여기서 이제 하나가 있겠죠. 과일 온도 13도라고 했는데 그 일출을 해가 뜨는 13도라고 했잖아요. 이 13도가 사실은 안 되는 경우도 더 많아요. 13도가 안 되는 경우도 11도라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거의 안 올라가 있어요. 이 20도라고 하는 것도 해가 뜨는 20도라는 거 그리고 75%라는 거 근데 과일온도 13도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는 13도씨가 되는 것도 결로가 생기는데 과일온도가 11도가 돼도 안 돼, 11도라는 거 더 많을 거고요. 내가 조조가온을 한다고 하면은 얘가 20도예요. 조조가온을 해서 얘를 16도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16도가 되면은 16도가 되면은 사이클로메틱 차트가 16도짜리가